친구들 안녕. 자, 오늘은 우리가 박지연의 허생전을 배우기 전에 소설 읽는 법, 사실 조금 더 한정해서 고전 소설을 어렵지 않게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고전 소설이라고 하면 먼저 쫄기부터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쫄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방점을 찍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합시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으면 사실 고전 소설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같이 일단 박지원 허생을 만나기 전에 소설 읽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프린트가 조금 많은 건 살짝 미안. 사실 앞부분은 굳이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이건 선생님의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잠깐 이번 한 해만 할 게 아니잖아요. 2학년, 3학년 갈 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소설이에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박지원의 허생전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여러 재미있는 것들은 다 소설입니다. 자, 소설이라는 건 사실은 작가가 우리한테 어떤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세계냐?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계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세계를 만들어서 작가는 이 세계를 통해서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해요. 시인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보통 정서나 감정, 어떤 생각이 될 거고요. 사실 소설가, 작가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와 관련된 자신의 의식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전달할 때 그냥 머릿속에 때려박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조할 겁니다. 어떻게 창조할 거냐? 작가가 자신의 메시지를 제일 잘 전달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을 한 명 만들 거고요. 그 인물 주변에 있는 다른 인물들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거예요. 이때 만들어진 하나의 허구의 세계가 소설 속의 배경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설이라는 걸 읽을 때 작가가 어떤 가상의 인물을 창조하고 그 인물들 사이에서 그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혹은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가 한 경험이나 생각을 전달하려고 쓴 게 소설이니까 이것들을 잘 찾을 수 있으면 되겠죠. 근데 이것들을 잘 찾으려면 우리가 이분들이 만들어진 인물을 잘 찾으면 모든 시작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걸 좀 뜯어 읽으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단, 그냥 공부를 위한 게 아니라 재미를 위해서 읽는 거라면 사실 굳이 우리가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를 적으면서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보고 있는 재미가 없으면 덮으면 돼요. 세상에 재밌는 책은 무궁무진합니다. 재미없어요? 덮으세요. 안 봐도 돼요. 그리고 좀 더 재밌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애들을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책을 반드시 펼쳤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읽어야 한다고 하는 법은 없어요. 재밌는 거 읽으세요. 하지만 공부를 위해서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뜯어볼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 시작한 책이라면, 공부를 위해서 시작한 소설이라면 요 3요소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소설을 읽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중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소설의 3요소 뭘까요? 다들 대답하고 있죠? 소설의 3요소를 보통 물어보면 머릿속으로 당장 떠오르는 아마 첫 글자가 인일 것 같은데 아마 인물 사건 배경을 말한 친구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단 선생님이랑 반가워했던 친구들 그러면 안 돼. 그때 분명히 얘기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인물 사건 배경도 소설의 무언가의 3요소이긴 해요. 무언가의 3요소인지 이따가 말해줄게요. 인물 사건 배경은 여기 들어갑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이 인물 사건 배경은 무엇의 3요소냐? 사실 소설의 구성의 3요소예요. 소설 구성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그럼 구성은 뭐냐? 말 그대로 소설 작품의 짜임새를 이야기해요. 작품의 짜임새를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있어 보이는 이런 말들이 있지만 굳이 안 읽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소설의 상징은 뭐예요, 대체?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 위에서 잠깐. 우리 작가는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한다고. 그럼 그 메시지를 우리 국어로 얘기하면 두 글자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주제가 될 거예요. 자, 주제 구성하니까 어쩐지 우리 약간 파볼로프의 개처럼 2 곱하기 2는 4처럼 뭔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주제 구성, 문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체는 말 그대로 문장의 몸통? 좀 이상하죠? 문장의 몸? 대충 그런 말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입니다. 문장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징들? 작가의 개성, 문장의 개성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체라고 할 거예요. 자, 이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소설은 주제, 구성, 문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소설의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보통 우리가 줄거리를 요약하기도 하고 특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한다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뭐에 집중해서 문제를 낼까요? 이 3요소에 맞춰서 문제를 낼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로 낼 때는 주제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요? 주제는 작품 전체를 관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품 전체를 읽지 않는 이상 사실은 일부분만 보고 그 소설의 주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주제를 문제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만약에 주제를 문제화시켜서 물어보고 싶다면 반드시 보기를 주고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설의 주제를 미친 듯이 외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그 인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는 게 나중에 공부를 하고 한 작품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만 좀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소설들은 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소설을 분석할 때도 문제를 낼 때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물은 당연히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 우리가 기억하기에 유리하다면 출제자들도 이걸 문제로 내기에도 좋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인물, 사건, 배경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인물은 말 그대로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일까요? 실존 인물? 아니죠. 허구의 인물입니다. 물론 소설가들이 자신의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명확하고 조금 더 독자들에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존 인물을 갖고 오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인물들은 허구의 인물의 확률이 높다. 자, 그리고 이 인물들은 외면적, 내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내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되는, 서로 만나서 부딪히는 것들이 바로 모든 사건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물들이 일으키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갈등들은 머리채 붙들고 싸우는 그런 외적 갈등뿐만 아니라 인물이 내면 속에서 갈등하는 내적 갈등들도 모두 다 사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우리는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중요한 이유가 시간이 바뀐다, 공간이 바뀐다, 즉, 시 공간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무엇이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바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혹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설을 읽다가
시간과 공간이 바뀌었다. 특히 공간이 변화했다 그러면 그 뒤에 무슨 일이 새로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잘 생각해 보면 보통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일단 인물의 특징 많이 물어볼 거고요. 인물과 인물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의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인과관계들을 통해서 주제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연결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서술상의 특징 문제 물어보잖아요. 서술상의 특징. 그래서 그 서술상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문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위해서도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재밌게 읽은 소설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라도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용으로 소설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제시문을 봤었을 때 이런 순서로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보통 우리가 제시문 밑에 보면 제목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을 꼭 봐주세요. 왜? 제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 속에 보면 인물의 이름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인물의 이름들을 제시문 속에서 찾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뭘 찾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요 인물의 이름을 문제 속에서 파악해주면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시문 속에 원문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문제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아, 내가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제목을 먼저 살펴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이 제목이 이거 시에서도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 그쵸? 소설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혹은 중심 인물의 이름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고전 소설은 거의 100%라고 하면 조금 무서우니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95%쯤이라고 합시다. 95%의 확률로 중심 인물이 소설의 제목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허생전의 경우 제목이 허생전이죠. 그럼 이 소설의 주인공 누구? 허생이겠네. 요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목부터 보자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약간 제목 중독자쯤 되는 것 같죠, 지금? 자, 그래서 그만큼 제목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문제 속에서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밑줄 그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요 등장인물들입니다. 특히 등장인물들 중에서 문제 속에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반드시 제시문을 읽을 때 별표를 하든 메모를 하든 뭔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기호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파악하면 진짜 좋은 게 시점 파악을 해놓으면 진짜 좋아요. 선생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시점 파악을 하나요? 일단 시점이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번에 간단하게 설명하고 갑시다. 시점은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서술해 나가는 서술자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서술자가 누가 봐도 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다는 뜻? 소설 속에 있다는 뜻. 그래서 내가 얘기해 줄 거예요. 나니까 1인칭이겠죠. 자, 근데 나라는 말이 없어요. 나가 아니고 자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인물 이름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녀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설수 영의를 자꾸 찾아요. 즉 그럼 이건 3인칭이란 뜻입니다. 즉 시점에 따라서 나오는 설명하는 방법이 바뀌거나 혹은 우리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바뀔 수 있으니까 시점을 먼저 파악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자, 다시 등장인물 얘기로 가서 자, 등장인물을 먼저 체크해 놓고 보면 보통 모든 사건은 인물로 시작해서 인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찾아서 표시하면서 읽으시면 정말 좋고요. 특히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인물로 나눠서 파악하세요. 요게 고전소설에서 진짜 도움이 됩니다. 왜? 고전소설은 보통
선대, 악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선 쪽에 있는 게 주인공이고, 앞쪽에 있는 게 우리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들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의미의 인물과 부정적 의미의 인물로 나눠서 파악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물 관계도를 파악하면서 관계도를 그리면서 읽으면 정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 속에 만약에 중략 혹은 전략, 아픈 줄거리라고 하죠. 전략들, 줄거리가 있다면 이건 정말 정말 필독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건 출제자가 직접 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소설에 알짜배기 정보들, 어떤 정보, 중심 인물, 인물의 이름, 그리고 중요 사건들이 제시됩니다. 당연히 배경도 제시될 거고요. 그래서 꼭 읽고 가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면 제시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따옴표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따옴표는 인물들 간의 대화가 될 거고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인물들의 성격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다 보면 인물들 사이의 갈등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또한 서술의 방식도 파악할 수 있는데요. 따옴표가 많이 나온다면 보통 대화 중심에 간접 제시를 하고 있어줄 확률이 높아요. 간접 제시라는 건 인물의 심리나 혹은 감정, 사건의 의미 같은 것들을 대화를 토대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 보통 서술자가 우리에게 직접 설명해 주는 직접 제시일 확률이 높아진다. 아니면 행동이나 대화가 많이 없어요. 대화가 많이 없다면, 따옴표가 많이 없다면 서술 중심이거나 혹은 행동이나 묘사를 중심에 행동이나 묘사를 많이 해주는 이 행동 묘사 중심의 간접 제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거에 잘 찾으면서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소나 시간의 변화, 즉 배경의 변화에 따라서 인물의 심리의 변화에 주목해서 글을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가 1, 2, 3, 4까지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할 거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소설의 특징이자 소설 문제를 풀이를 할 때 있어서의 기본이고요. 그렇다면 고전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고전소설도 결국 소설입니다. 문제 내는 포인트는 같아요. 그래서 현대소설 앞에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똑같이 고전소설도 주제, 구성, 문체를 중심으로 읽어내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물론 고전소설 자체를 책에 읽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겠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보통 우리가 고전소설은 문제로서 많이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중심으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시문들은 대부분 발췌문이기 때문에 주제는 그냥 못 물어봐요. 보기를 통해서 보통 제시를 할 거고요. 이걸 내용 이해를 위해서 보기와 보기의 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주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의 3요소는 우리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때 인물들을 읽을 때는 인물의 특징, 태도, 심리, 상황에 대한 반응들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거고, 그리고 우리 구성 중에 사건은 당연히 사건의 인과관계 중심으로 많이 물어보게 되겠죠. 그리고 사건의 의미를 많이 물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배경 및 분위기가 상징하는 것, 공간 혹은 시간의 변화,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통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소설을 읽을 때는 이 부분에 중심을 둬서 조금 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제자는 보통 제목과 관련된 부분을 갖고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기가 있다면 반드시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인물 이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 인물들을 표시하면서 읽어주는데, 고전소설에서 보통 이 인물 이름이 관직명으로 대체되거나 관직명만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말고 관직명으로 나올 때 보통 성씨로 해서 나올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따 화생전 볼 때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화생전에 이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걸 뒤에 가서 이공으로 바뀔 겁니다. 즉, 성씨를 잘 붙들고 가면 돼요. 일단.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 인물이 이름이 만약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 인물의 성을 잘 파악하세요. 그래서 뒤에 가서 바뀌었을 때 절대 놓치지 말고 표시해 놓고서 읽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글의 처음 앞부분 줄거리에 나오는 인물들의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소설은 갈등 중심의 문학입니다. 따라서 제시문 속에 나오는 갈등, 뭔가 투닥투닥하는 것 같다, 혹은 뭔가 중심 인물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감정적인 단어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꼭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인물 간의 갈등, 관계도를 꼭 그리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특히 우리 고전소설은 선악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심 인물은 아마도 선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중심 인물 주변에서 약간 힘들어하게 만드는 방해자들이 있다면 그 방해자 잘 나누시고요. 조력자가 있다면 조력자 또한 별 붙이고 넘어가는 걸로 하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전소설은 굉장히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일단 주제는 보통 행복한 결말입니다. 물론 슬픈 결말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슬픈 결말들 같은 경우 이 자체가 굉장히 특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운영전이라고 하는 소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 슬픈 결말을 중심으로 문제를 보통 내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대부분 특히 후기로 나왔을 때 말고 전기 혹은 중기에 있는 소설들은 행복한 결말들이 많아요. 특히 권선칭, 악. 보통 우리 악을 벌하는 소설들이 많게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일단 감명하고 메시지 전달하기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구성이 아주 평면적입니다. 즉, 크게 반전이 있거나 이런 구성들이 없어요. 크게 변화되는 구성이 없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잔잔하게 읽을 수 있다. 또한 일대기적 구성, 즉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통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 말고 순행적 구성을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인물들은 대부분 평면적 인물이에요. 평면적 인물이란 무엇이냐? 앞서 얘기했던 평면적 구성과 같습니다. 처음 착한 사람은 끝까지 어때요? 끝까지 착해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처음부터 악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악합니다. 그럼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악함이 끝까지 유지돼요. 자, 이걸 우리가 평면적 인물이라고 할 건데, 그러면 우리 처음에 악했다가 있어 보이는 말로 우리가 개가천선한다고 합니다. 개가천선해서 착해지는 인물이 있다. 이런 인물들을 우리는 보통 어떤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앞에가 평면적이었으니까 다른 말로 입체적 인물이라고 할 겁니다. 이 입체적 인물들은 보통 현대소설에 조금 더 자주 나와요. 고전소설에선 이런 인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상성감이록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는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아니라면 보통 대부분 평면적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선택지 분석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전형적 인물은 무엇이냐? 어떤 세대 혹은 어떤 계층을 대표하는 모습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세대나 계층을 대표하는 모습을 가진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보통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좀 모범적인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고요. 중고등학교 때 뭔가 약간 반항 같은 거 혹은 싸움 같은 거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잘 안 했을 거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공부도 왠지 좀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혜쌤, 저는 어때요? 저는 네, 알죠, 여러분. 중학교 때 좀 싸웠었죠. 쌤이 좀 썰을 풀었던 친구들은 기억할 것 같아요. 네, 뭐 중학교 때 남학생과 뭐 싸움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고등학교 때 반항, 네, 반항 조금 했었죠. 네, 쌤이 야자 시간 썰 한번 풀었었죠. 야자 시간에 담치기 하다가 네, 오래된 기왓장 몇 개 부셨던 거. 네, 저는 좀 전형적이지 않은 선생님 모습 같네요. 그럼 선생님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전형적 인물과 좀 반대되는 약간 튀는 사람들을 우리는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보통 고전소설에서는 평면적이면서 전형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성적 인물들이 등장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인물의 특징이 문제로 물어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사건은 대충 보통 우연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식 있죠, 우리 어떤 영웅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을 봐요. 근데 갑자기 이상해. 기분이 이상해. 해서 뒤돌아가요. 그랬더니 우리 왕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왕이 위험에 처해 있어. 그래서 이걸 구해줘요. 이거 솔직히 우연이잖아요. 하늘 봤는데 기분이 쎄해. 그래서 돌아갔어. 근데 왕이 위험해.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런 것들 우리가 우연적 사건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비현실적 사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건 귀신, 유령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까마귀가 갑자기 말을 해. 지나오는 까마귀가 까악 이러더니 어이 영웅 까악 왕이 위험해 까악 이런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 비현실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특히 전기적 사건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나오는 게 얘네들이랑 연결이 돼요. 귀신, 유령 이런 애들. 전기적 사건. 기이한 사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체는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즉, 외부의 서술자가 외부의 서술자가 외부의 서술자가 여러분들에게 인물의 대화, 심리, 사건의 의미 이런 것들을 모두 전달해줘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리고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같이 소설을 보게 될 때 그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러한 고전소설들은 일반적인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고전소설 중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없나요? 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상의 특징들을 볼 때 보통 뭐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사건 속 서술자가라는 식으로 말이 나온다. 그럼 일단 의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물론 네 없어요라고 해놓고서 어디서 튀어나오면 어쩔 수 없지. 있나 보다라고 난 또 얘기할 거니까 꼭 반드시 스를 읽어보고 판단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고전소설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특징들이 있으면서 또한 얘네들은 장르에 따라서 스토리가 정형화돼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르에 따라서 특징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전소설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우리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해 볼게요. 우선 영웅 소설은 네, 말 그대로 영웅의 소설입니다. 영웅에 대해서 다룬 소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유충년전, 홍길동전, 박시전, 박 방한린전, 김원전 같은 것들이 있고요. 자, 제목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유충년전의 주인공은 유충렬이겠네. 제목은 주인공인데 주인공은 당연히 뭐가 된다? 영웅이 된다. 그러므로 제목이 바로 착한 사람이자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 영웅들은 악과 싸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은 주인공 옆에 있는 적대적인 인물이 되고요. 이 영웅과 주인공이랑 싸우는 적대적 인물은 모두 전형적 인물이며 평면적 인물입니다. 둘 다 이래요. 둘 다 처음부터 끝까지 착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합니다. 자, 여기서 영웅은 보통 이런 고정된 요소를 갖고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고정된 요소냐? 일단 고귀한 혈통입니다. 천상계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아버지, 어머니 둘 중 한 분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꼭 잉태될 때 뭔가 비정상적으로 잉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꿈꾸고 났더니 갑자기 아기가 생겼다. 혹은 꿈에서 이상하게 꼭 위에서 신선이나 선녀들이 내려와 가지고 "너 곧 아기가 생길 거야. 근데 그 아기가 사실은 하늘에서 온 애야. 그러니까 잘 키워." 하고 갑니다. 내지는 꿈속에서 용이 갑자기 뱃속에 들어와요. 태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꼭 애가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능력? 막 2살에 막 활을 쏴. 역시 양궁의 민족. 활을 쐈는데 그 활이 다 맞아. 내지는 막 3살 때 애가 말을 타. 장난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 김원정 같은 애들은 네, 우리 김원 이름이 원이에요. 네, 동그라미입니다. 수박이라고 나와요. 되게 큰 수박? 그냥 원, 엄청 큰 원. 근데 얘가 원인 상태로 크면서 이상 옆구리에서 입이 나와가지고 막 밥도 먹어. 이상해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서 태어나서 한 애들이 보통 되게 각박한 세상이야. 7살에서 10살 사이에 보통 버림을 받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누군가 원수를 만나거나 뭐 어마어마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때 꼭 조력자가 나타나요. 그 조력자가 나타나서 우리 이 10살 아이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잘 성장해요. 근데 또 위기를 겪어요. 뭐 나라에서 뭐 큰 일이 터진다든가 오랑캐가 들어온다든가 그런데 꼭 얘는 이걸 잘 극복하죠. 어떻게?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바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키는 180인데 삼척에 장검을 휘두른대요. 삼척이면 뭐 거의 3m 된대요. 아니 키가 180인데 3m면 건물 한 층, 그거 거의 한 층짜리잖아. 이걸 어떻게 흔들고 있어. 하지만 우리 영웅들은 흔들 수 있습니다. 비범한 능력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통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을 우리는 영웅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웅소설은 일단 주인공 잘 찾고요. 얘랑 누가 싸우는지 찾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찾으면 돼? 조력자 찾으면 됩니다. 보통 이 안에서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자, 그리고 애정소설이 있습니다. 애정소설 너무 좋지. 근데 문제가 있죠. 애정 소설에서 일단 우리가 조선 시대에 보통 대부분의 소설들이 생겼습니다. 자, 근데 조선 시대에 자유 연애가 가능했나요? 불가능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별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이 보통 그냥 이별이 될 수도 있는데 죽음을 통한 이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별하고 뭐 죽어서 만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간의 사랑 그 가운데에서 장애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장애물은 신분이 보통 가장 많이 되고요.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장애물들이 나오고 이 장애물이 바로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사회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운영전, 수경낭자전, 이생규장전 모두 다 죽음의 소스들이 나와요. 왜 죽음을 겪게 되느냐? 사실은 신분을 뛰어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간 슬프게도 죽음으로 보통 결말이 나게 되고요. 단,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은 아니죠. 왜요? 춘향전은 조선 후기 가장 대표적인 판소리계 소설이거든요. 판소리에서 파생된 소설이다 보니까 얘는 조금 달라요. 신분을 뛰어넘습니다. 왜? 바로 밑으로 넘어와서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이에요. 판소리계 소설은 보통 어디서 시작됐어요? 보통 우리가 판소리계 소설은 보통 평민 문학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좋아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춘향전 같은 경우는 그 결론이 약간 다르다. 나머지 이 애정소설들은 조금 슬픈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 춘향전만 좀 다르다. 요거는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정소설이라는 것과 우화소설이라는 게 있는데 가정소설은 말 그대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가정 내에서 어떤 일들이 많은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보통 가정 소설들은 첩첩 간의 갈등이 중심이 되거나 혹은 나쁜 계모와 착한 자식 사이의 일들을 가지고서 이루어진 소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설 속에서 보통 우리가 착한 자식들이 나쁜 계모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처첩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처첩 갈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당대 사회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우화소설은 보통 조선 후기에 되게 많이 등장을 하고요. 사실 그 시작은 고려 말에 있었던 가전체 소설이긴 하지만 우화소설은 말 그대로 돌려 말하는 소설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동물에 빗대어서 만든 소설들이 많고요. 이러한 동물들이 드러내는 모습들이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동물이 갖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과 연결되는가 이걸 조금 찾아내서 읽으면 재밌게 읽을 수도 있고 문제에서도 보통 이 부분을 많이 드러냅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따로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통 판소리로 구전되어 오던 것들을 소설로 남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소리의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판소리의 특징들은 어떤 것이냐? 일단 창, 안일이, 발림이라고 하는 음악적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좀 리듬이 타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어의 양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판소리라는 건 사실 판소리는 양반의 문화가 아니라 평민의 문화였습니다. 문화이자 문학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평민들은 뭐를 하기 위해서 이 문학을 즐겼을까요? 양반층을 비판하거나 놀리거나 비판하는 풍자와 해악이 목적이었던 문학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평민의 언어들, 비속어라든지 은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양반들이 쟤네 되게 재밌게 노네. 야, 그 판소리 하는 너네 광대들 우리한테도 와서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막 양반 이 개새끼 양반 새끼들 능력 없는데 저 새끼들 웃김 라고 하고 있던 것들을 양반 앞에서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 돼요. 그래서 주제의 이연화와 언어의 양면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판소리계 소설에는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청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신청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주제는 뭘까요? 그쵸. 일단 우리 신청이가 장님이신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물을 던지면 안 되지. 몸을 던졌잖아. 자, 그래가지고 애가 물에 이렇게 뽕 빠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심청이 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뽕 떠가지고, 어머, 우리 청이 아니냐 이러면서 되게 아름다운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아마 신청전의 주제는 효도일 거예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말이 돼요? 아버님이 장님이셔. 눈이 안 보여. 근데 부양할 게 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거를 물에 몸을 던져가지고 눈을 뜨게 해준다고. 아, 솔직히 말해서 눈을 이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당대 풍속이 어땠다? 이런 식의 효도를 강요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니, 불교잖아. 불교에서 무슨 뭐 사람 눈뜨게 하는데 쌀 300석이라뇨. 아니, 우리 심청이네 되게 가난하게 나오거든. 300석을 이거를 지금 강요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 뭐가 망했어? 불교가 썩었다고. 그래서 불교계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면적인 주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끼전도 마찬가지거든. 토끼전에도 보면은 뭐 토끼가 좀 솔직히 우리 저기 별주부 씨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용궁 갔다 오고 그거 막 비판하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용왕이 자기가 살아야겠다고 아니 남의 간을 빼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신장매매지, 지금? 말이 돼? 안 되지. 그만큼 누가 썩었다? 권력층이 썩었다. 권력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평민들, 백성들의 고열을 빼먹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면적이고 이면적인 주제들로 이연화되어 있습니다. 표면적 주제들은 보통 우리가 누구를 위한 주제가 될까요? 아마 양반들이 들어도 별 다를 바 없는 부분들 때문에 생긴 걸 거고요. 이면적 주제들이 바로 우리 여기 있는 풍자와 해학을 위한 주제들이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평민의 언어와 양반의 언어, 보통 우리 한자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고사성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된다. 그래서 판소리교 소설은 이런 특징이 있다를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보통 같이 얘기되는 게 우리 오늘 배우게 될 박지원의 소설들이 여기서 이야기됩니다. 왜냐면 사실 박지원의 소설은 한문 소설이에요. 즉 누가 읽을 소설이에요? 양반들이 읽을 소설이에요. 근데도 이 안에 비판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 비판? 지배계층 비판, 당대, 사회 비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판소리교 소설을 할 때 같이 기억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자와 비판의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거 같이 기억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가전체 소설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지금 물건을 의인화 가정해서 만든 소설이에요. 근데 가정했는데 위인 전기처럼 전기문처럼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게도 언제 태어났고 누구의 후손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인물의 성품, 행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마지막에 평가가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다? 물건의 이야기다. 그래서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것만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앞으로 소설 많이 볼 거니까 그때 이건 쌤이랑 보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공부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소설들이 나오면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랬다간 여러분들이 귀에서 피를 흘리고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야말로 약간 재미삼아 가벼운 말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고전 소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이런 걸 중심으로 보면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소설을 볼 때는 이런 걸 같이 봐야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봐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까지는 사실 우리 내신 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느냐? 그건 사실 냉정하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뒤에 허생전 내용은 우리 중간고사와 200%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허생전 내용도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따가 다시 봐요. 이젠 혼자가 아닐 무대 너무나 감격스러워 끝없는 가능성 중에 날 골라줘서 고마워 나와 맞이하는 미래가 위태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눈물 가득한 감동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내 손 놓지 않겠다면 It's on and let's go Welcome to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알아 너의 결정이 쉽지 않았을 거야 후회 없게 하는 건 이제 나의 몫이야 끝까지 같이 함께 가겠다면 If so then let's go Welcome to the show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 흔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을게 막이 내릴 그날의 너 그때도 네 손 꼭 잡은 채 너라서 행복했다고 서로가 말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맹세할게 내 전부를 다 바칠게 네 눈빛은 들리지 않게 널 바라보며 서 있어